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경제 얘기 쉽게 풀어볼 거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최신 이슈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강풍, 폭설, 그리고 한파인데요. 오늘은 이 북쪽을 지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또 전국 구름 많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우선 내리는 눈의 양부터 살펴보시면 수도권은 2에서 7cm, 또 호남 동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니까요. 오늘 하루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눈이 얼어붙으면서 특히나 퇴근길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요.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월 2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분주하시더라고요. 네. 시댁에 드릴 선물, 친정에 드릴 선물 아유, 네. 네, 준비하셨어요? 아직은 못했고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네. 그냥 마음만 분주하고 고민만 많고 이렇습니다. 근데 올해 역시 코로나 여파 때문에 네. 직접 만나 뵙고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언택트 시대답게 비대면으로 이제 선물 보내고 이러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부담 없는 언택트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설날. 두 손 가득 선물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설날 선물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부각되는 언택트 설 명절 특별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집. 어린 두 아들을 돌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봉경영, 황다연 부부. 코로나 시대의 일상은 더 바빠졌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잘 못 가고 계속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비대면이 대세가 된 요즘. 설 명절을 앞둔 황다연 씨 부부에게는 고민이 생겼는데요. 요즘 비대면으로 설을 보낸다고도 하는데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선물도 보내드려야 하고 하는데 좀 고민이 많아요. 부모님 명절 선물 어떻게 하지? 글쎄. 코로나19로 달라진 설 명절.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비대면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늘면서 명절 선물의 풍속도도 바뀌고 있는데요. 온라인몰을 넘어 SNS를 통한 선물 주고받기도 많이들 하시죠. 이것들을 어디다 구입하세요? 아무래도 비대면이 좋을 것 같아서 온라인몰로 한번 알아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비대면이니까요. 편하기도 하고요. 배송도 빨리 오고. 한 리서치 플랫폼 업체가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설날 선물 유형을 조사해 봤더니 건강기능식품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홍삼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와 같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삼. 괜찮다. 이거 좋다. 픽업 서비스 가능한 걸로 골라서 어머님, 아버님 넉넉하게 좀 사드리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중요시 되잖아요. 부모님 면역력을 좀 높여드리고 싶어서 홍삼으로 정했어요. 홍삼은 인삼을 껍질째 증기에 찐 것인데요. 특히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의 효능은 다양한 국내외 전 임상 및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은 면역력 증진 외에도
피로 개선이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서 혈액순환 개선이나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엔 코로나19 등 백신에 필요한 개발에도 홍삼이 쓰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홍삼을 활용해 백신 연구에 필요한 면역 증강제를 개발 중인데요. 홍삼을 백신의 효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Ginsenoside themselves are not adjuvants as such, but when they're used in combinations with liposomes and thereby improve the immunogenicity against the vaccines. So an adjuvant is a substance that enhances the immune response induced by an antigen. And though they don't have their own immunogenicity, by acting with combinations or other adjuvants, they can promote and enhance immune responses against immunized antigens. And they also regulate the antibody production and different subclasses of antibodies by their immunomodulatory activities.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고 누구든지 즐기는 국민 보양식이 된 홍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홍삼은 커피같이 카페인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고 또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장기간 섭취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홍삼도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기능성의 목적에 따라서 용량을 맞추어 드시는 게 좋은데요. 또 홍삼을 먹는 시간은 주로 공복에 드시는 게 좀 더 좋은데 소화력이 만약에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절 택배 대란을 피하고 부모님께 더 빨리 홍삼 선물을 하기 위해 황다연 씨 부부는 매장 픽업 서비스를 선택했는데요. 집 앞에 매장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언택트 선물을 선호하는 이들에겐 비대면 서비스로 안성맞춤입니다. 요즘 바깥 활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구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쇼핑몰에서 보고 구매를 하면 매장에서 바로 픽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명절 선물을 하고 싶다는 친구에게 미안해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김도연 씨.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고객님 그 주문 번호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친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택배 수령이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세요.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매장에서 직접 픽업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상품 교환 메시지를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달하면 직접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왔는데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물건을 수령해 갈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친절하고 이벤트 받은 기분이에요. 저녁 무렵 설 연휴에 찾아뵙지 못하는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해보는데요. 안녕. 엄마, 홍삼 받았어요? 택배 안 기다리고 우리가 가서 집 앞 매장에 가서 직접 갖고 와가지고 마셨어. 어딨냐 마신 거?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들도 아이들하고 잘 지내. 네. 특별한 언택트 선물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밝은 가족의 표정을 보니까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어르신들은 뭐니 해도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대면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비대면이면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상품권, 건강식품 이런데 어쨌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이니까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면 좋겠죠. 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 보면요. 지난해랑 올해 유독 이사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호선 교수님도 이사하셨죠? 저 작년 12월, 작년이라 그러는데 지난달이네요. 지난달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간신히 집 구해가지고 막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사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의 작년 국내 인구 이동 조사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773만 명이
이제 이사를 한 겁니다. 이동을 했다고 보여지게 있는데 이게 5년 만에 최대치 규모였었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아파트 매매 활발해졌죠. 네. 전세값이 급등을 하면서 이사도 함께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럼 인구가 어디로 많이 갔는가? 역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 쪽에 인구가 많았다고 파악됩니다. 네. 네, 올해도 이 부동산 열풍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건가? 일단 가장 전망해보는 방법은 이제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부동산 관련한 심리지수.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심리지수.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일선의 부동산 이제 업소에서 네. 설문조사라든가 매매 통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이 주도하나 파는 사람이 주도하나 이런 것들을 예. 0에서부터 200까지 수치를 매긴 거예요. 네. 그래서 100이 평균입니다. 10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막 살려는 사람은 많아요. 예. 근데 팔려는 사람은 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00 이하면은 막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안 사.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최근에 특히 이제 올해의 이 부동산 매매 심리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100은 이미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을 밝게 보는 거죠. 115, 117 이렇게 가면 이제 120까지도 갈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이 부동산이 안 꺾이고 있다는 이제 그런 추세고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보면 지난주 요즘에는 수도권 아파트들의 집값 상승이 좀 눈에 띄는데 거의 0.3% 한 주 동안 올랐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는 좀 특이한 게 15억 이상 20억, 30억의 고가 주택 아파트들이 더 오릅니다. 예, 이런 또 기현상도 함께 나오고.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요. 네. 그리고 대출도 안 됐는데 안 되는데 현금을 막 샀다는 거죠. 네. 그럼 저는 노후에 어디서 살아요, 저는? 저 이제 50 넘어가지고 집 사야 되는데 계속 그 한 주간 사이에도 막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어떤 대책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부가 서울 주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2기 신도시보다 최대 4년 9개월가량 앞당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전세난이 이어지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뭔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3기 신도시 우선 어떤 지역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나오면 역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경책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6지역입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총 18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 인근 지역이에요, 다. 3기 신도시 계획. 이게 얼마나 앞당겨지는 겁니까? 보통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뚝딱 짓지를 못합니다. 이제 지구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되고 토지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고 택지 조성이라고 해서 또 평평하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못해도 평균 한 7년, 8년 정도를 걸립니다. 8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이번에 당국은 이 3기 신도시 거의 3, 4년 내에 입주까지 완료를 하겠다. 굉장한 속도전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지구 계획을 짜면서 보상도 함께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앞당기겠다. 또 올 여름부터 이제 사전 청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빨리 3기 신도시의 입주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사전 청약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 시기도 굉장히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렇죠. 사전 청약제는 뭐냐면은 지금 워낙 집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패닉 바잉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미리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해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수요자들이 좀 열풍을 잦아들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해서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창릉 등에서 3만 가구가 사전 청약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내년쯤에는 또 3만 2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을 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서 이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교통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통 관련해서 대책이 모두 정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기 때 일부 지역에서 교통 대책이 함께 못 따라오면서 문제들이 좀 있어서 당국은 3기 신도시의 교통 관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인천 계양 또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BR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마치 목표를 해서 큰 틀에서 뭐 김포공항서부터 한 광역 교통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고요. 하남 교산에서도 이제 도시간 철도 등 구축 등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정부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금 액수가 엄청나죠. 네. 그 3기 신도시의 보상금 액수가 지금 어림잡아서만 50조? 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현재 목표 예상이 한 이제 50조 정도가 돼요. 앞서도 말했지만은 저게 큰 땅을 사서 LH가 사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땅 주인에게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뭐 정확한 액수는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시가들을 계산을 해본다라면 보상금 규모가 약 52조 원 정도, 50조 원 정도는 되지 어마어마한 않을까. 돈인데. 네. 합니다. 네. 근데 당장 이게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은 3, 4년 내 입주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보상, 이 지구계획 수립 이걸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인천 계양하고 하남 교산은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나머지 정도 지역에서도 이제 보상 공고 나오고 올 상반기 내내요. 이제 보상에 대한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당장 다음 달부터 올해 한 7조 원 정도는 이제 풀릴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나머지 돈 한 40조 이상이 또 저 토지 보상에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은 저 돈이 또 다른 역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1, 2기 때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1, 2기 때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올해 7조, 내년에 40조 원 넘는 돈이 풀린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네, 그렇죠. 대부분 네. 그때 1, 2기 때도 보면 그때 나 보상받아서 또 땅 또 부동산으로 샀어. 오죠. 내지는 뭐 집 샀어. 네. 건물 샀어.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국도 그 1기와 2기 신도시 때 패턴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1기 신도시 뭐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분당 일산. 일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도 결국은 입주 때는 잡혔습니다. 91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뭐 상당한 부동산 집값 하락이 나왔는데 그 집값 계획 발표하고 상당수 한 2년간은 올랐단 말이죠. 그게 토지 보상금 때문이 아닌가. 2기 신도시, 뭐 가령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위례 막상 입주하고 나서는 완전 부동산 뭐 2010년, 11년 완전 잡혔죠. 근데 그 전에는 좀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이런 패턴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때도 지금 집값 잡으려고 하는데 저 토지 보상금이 또 다시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실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그 계획이 돼서 그게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 돈이 풀리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났고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야 집이 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 패턴들이 있어요. 뭐 88년, 89년, 90년 1기 신도시 세웠습니다. 91년에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올라요. 이게 불과 저 어마어마한 공급이 나오는데도 그게 역시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의 유사한 패턴들을 좀 보인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원치 않게 더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효율증도 상당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2기 신도시 당시에는 100조 원이 넘는 보상금이 또 사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가 뭐 그 돈들이 거의 절반 정도는 다시 부동산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다면 이번에 50조 풀리죠. 한 1, 2년 동안에 또 서울 부동산의 고가 주택의 집값을 또 올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국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세종시가 개발이 된다 그럴 때 제가 아는 분이 세종시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 세종시 개발지구 금 바깥에 바로 또 땅을 샀어요. 그래서 요거가 또 다시 주거 지역으로 흡수가 되면서 요 지역의 땅을 팔아가지고 뭘 했냐면 서울에 집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얻은 소득을 다시 서울에 있는 부동산으로 막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근에서 여기서 이제 보상을 받고 요쪽으로 가. 그렇죠. 그 주변. 맞아요. 근데 여기가 또 개발이 돼서 또 그 돈을 벌고
뭐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될 것 같은 땅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투자 관련해서는 성공의 기억이 있습니다. 뭐 A 종목으로 돈을 좀 벌었으면 유사 종목에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땅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 또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 부동산으로 돈이 유입될 수도 있는 반면에 그 인근의 땅으로도 많이 들어갈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를 보면 당시 세종시 막 개발됐을 때 그 땅값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까지도 또 돈들이 밀려 들어가지고 충남 영기군이 당시에 2004년, 2006년 뭐 70% 가까이 땅값이 올랐고 4대강 공사할 때도 여기 되네 하면 인근까지. 이렇게 되면 그 인근 주민들이랑 이런 분들은 뭐 원치 않게 갑자기 요동을 치게 되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정부에서 현금이 아니고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 이런 것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뭐 의견도 많이 내고 합니다. 현금 보상 방법이 있고 다시 땅을 땅으로 주는 대토 보상이 있고요. 당장에 돈이 풀리면 안 되니까 이제 만기가 있는 채권으로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토 보상 같은 경우에는 LH가 그 비슷한 가치에 있는 땅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또 리츠 방식으로 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3, 4년 있다가 재산권 행사를 해라 뭐 이런 방식이 있고요. 채권 보상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무기한 정도의 뭐 내가 받을 돈이 50억이라 하면 50억짜리 채권을 써주고 이제 이자들을 주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의 채권 보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금 보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받는 분들이 대부분 다 좀 현금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50억 있다가 굴리다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한 따박따박 이자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막상 손에 쥐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목돈 한번 확 치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채권 또 언제 받아요? 언제 받고 또 사실 우리가 땅으로 받는 것도 강남 땅처럼 비싼 땅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 땅 팔아가지고 나중에 또 뭐 어떻게 쓸라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분명히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지금 당국에서는 2023년에는 어떻게든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쏟아지는 물량의 집값이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을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직전까지는 이렇게 50조 원 이상의 아직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라고 하면 글쎄. 지금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또 이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당국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이번에 2030 세대가 영끌해가지고 뭐 집 사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저 같은 50대들도 집이 없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그렇게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죠. 근데 사실은 정부 정책에 다주택자 잡겠다고 하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요. 이익 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집 한 채 그냥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 깔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맞아요. 그냥 내 집에 앉아 있는 거니까. 근데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바빠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입주가 시작되면 집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봐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한 2023년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도 설 이전에 아마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뭐 특단의 공급 대책과 함께 분명히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전망 또 희망도 함께 비전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한 신도시가 나오려면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당국은 3, 4년 내로 지금 앞당기고 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입주를 하게 되면 빨리 이제 부동산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6개 지역들이 지구지 조정하고 하면 빨리 되는 곳들은 한 2022년, 2023년 늦어도 2026년까지는 입주들이 되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빠르면 2년, 뭐 2년 한 5, 정도. 6년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고 이런 패턴을 안다면 아마 스마트머니라든가 시중에 이 실수요자들도 내가 왜 살까? 이때 나머지 3기 신도시 올 때 집값 조정을 보자. 이런 수요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당국의
예측이자 네. 또 네. 뭐 희망이자 전략이기도 네. 한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빠르긴 빠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공급 물량이 쏟아져서 실제로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면 네. 그럴 거는 같은데 글쎄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빠르게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하나의 큰 틀에서의 계획이고요. 지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 인천 계양, 이제 하남 교산인데요. 패스트 트랙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을 높이려면 뭐 택지 조성, 지구계획 수립을 하면서 보상이 팍팍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땅 주인분들은 당국이 급하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로 또 3기 신도시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실수요자 분들은 얼마나 빠르게 저런 작업들이 진행되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설 전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 또 뭐 공급 관련한 특단 대책이 나온다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랬죠. 예,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핫 이슈 3가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이 이제 뭐 거의 뭐 일상화가 됐죠. 네. 그런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학습 시간이 늘어났고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학습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세한 얘기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対面수업 대신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육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거주 환경에 따른 이 초등학생들의 뭐 학습, 놀이, 게임에 따른 이 영향을 분석한 논문인데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이렇게 나눕니다.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또 30년 이상이 된 오래된 아파트, 30년 이상 된 빌라나 단독주택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수업에 투여했던 시간을 보면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5시간이 이제 원격 수업에 소모가 됐고요. 또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127시간. 그런데 보시면 30년 이상 된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83분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55분, 127분, 83분 이렇게 시간으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주택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던 소요 시간도 2배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따른 환경에 따라서 원격 수업을 했던 시간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또 여기에 반대로 게임이나 놀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반대로 또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경제 격차가 이제는 학력 격차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미 사실은 뭐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고 교육적으로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학력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미 기존에 여러 연구들과 논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집콕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돌봄의 환경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진짜로 잘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맞벌이 하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생겨나죠. 부모들의 공백, 돌봄 공백이 커지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식사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돌봄도 어려워지죠. 실제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 전반에 대한 케어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은 이 돌봄 영역에서 사적 영역이 커지다 보면 이 상황은 코로나가 끝나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네, 그런데 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고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제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랑 초등학생 한 명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 1회
2시간씩 학습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급식이 아니면 끼니 해결이 힘든 좀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SK 회원사에서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1,500여 명 학생들에게 따뜻한 이 끼니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LG CNS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실제 온라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AI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중학생 아이들에게 AI 교육을 실시하는데 하루에 6시간 과정으로 해서 AI 개념, 또 AI 윤리, 또 AI 챗봇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흥미도 많이 올리고 거기에 또 댓글하는 방법, 또 화상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쌍방향 교육과 소통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아주 흐뭇합니다. 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구도 지원해주고 있던데요. 네, LS그룹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울산이라든지 구미, 동해 이런 9개의 지역에 300여 명 아이들에게 뭐 과학놀이 키트, 또 마스크나 세정제 그리고 또 식료품 등이 담겨 있는 박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들이 거의 못 하니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과학놀이를 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아이들이 교육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과정에 이렇게 기업이 함께 나서서 이렇게 함께 돕는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만하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마음도 햇살이 듭니다. 좋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2위입니다. 2위는요. 버스 끼임 사고 반복되는 이유는?입니다. 예,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봤는데요. 최근에 파주에서 버스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직접 화면으로 보니까. 네. 그렇죠. 예. 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1월 19일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버스 뒷문으로 내리던 20대 여성이 끼임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하차문, 뒷문이 닫히자마자 버스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끼어 있었던 여성 같은 경우는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문 쪽으로 붙어서 그 버스의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뛰어가다가 결국은 속도를 못 이기고 버스 바퀴에 깔려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모든 사고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우리 다 알지만 사고는 그냥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상 버스를 딱 탈 때 보면 그 버스를 탈 때 바로 출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막상 서둘러서 타서도 앉을 시간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남 얘기라 생각합니다만 요런 아찔하고 약간 유사한 경험들 아마 한 번씩은 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아니 뭐 팔이나 옷이 끼면 금방 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건강한 그 성인 남성들도 끼임 사고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들은 이 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고를 당한 여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그 꿈이 많았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자신의 꿈에 또 애착이 많아서 늦게까지 밤 12시 넘어서까지 뭐 연습하는 날들도 많았었던 아주 열심히 살았던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2년 넘게 미용 기술을 배워왔었고 그 워낙에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건데요. 사고 당일에도 늦게까지 연습하고 퇴근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 사고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게요. 또 사고가 난 당일 이 아버지가 버스로 출퇴근하는 딸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를 준비를 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물 받지도 못하고 참변을 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의 안전을 위해서 이 차를 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다고 하고요.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근데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로 이 악플이 또 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악플들 달린 거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고 있는 그런 악플들이 보여요. 뭐 휴대전화 하다가 늦게 내린 거 아니냐, 뭐 교통카드 잘못 찍어서 늦게 내리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악플들을 달고 있는데 참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피해 가족 입장에서는 이거 모두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핵심은 누군가의 고통에 손 얹으면 그건 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그게 내 동생이었고 내 언니였고 내 자식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팔이 끼었잖아요. 네. 눈에 팔이 꼈는데 운전자가 그걸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보면 그 하차문 쪽에 안전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하차문 쪽으로 가는 계단을 밟으면 압력으로 센서가 작동을 해서 그 계단에 사람이 있으면 문이 닫히지 않는 거죠. 문이 안 닫히면 운전자가 출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출입문 자체에 공기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끼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장자리에 이제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공기 압력을 느껴서 무언가가 끼면 문이 열리고 그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고가 났던 이 버스는 근데 구형이라서 출입문에 공기 압력 센서는 없고 계단 센서만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팔이 끼었거나 이제 옷이 끼었는데도 공기압력 센서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이제 출발하게 됐고 참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센서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버스 기사분이 한 번만 좀 확인을 했더라면 아쉬운 부분이죠. 네, 어땠을까 참 아쉽기도 하고요. 그 점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또 현장에 계신 그 버스 운전기사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한 번만 확인이 됐으면 누군가가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센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구형 버스면 그걸 좀 장착하면 안 됐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정말 사무치네요. 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를 지금 입건해서 조사 중이고, 유가족들은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유가족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누나의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버스장 규정을 보면 화가 나면서도 답답하고 좀 속상했거든요. 그 기사 한 명뿐만 아니라 버스 회사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누나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될 것 같아 청원을 올렸습니다. 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뭐 거의 매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어린 아이가 머리가 끼었는데 버스가 그대로 출발하는 일도 있었어요. 뭐 사실 뭐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칫하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일들이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 앞문에 손이 끼었는데 이게 그냥 버스가 출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20m 정도 끌려갔고 전봇대에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요. 다리가 또 이제 사실은 버스에 매달려서 가다 보면 그 버스 타이어에 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큰 사고를 입고 또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참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조사 결과로도 있다고 해요. 한국운수사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버스 100대당 사망자 수가 0.57명으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배나 된다고 합니다. 10배. 10배요.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 이게 10배도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고와 사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추리할 수 있는 상황은 있죠. 하나, 우리에겐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요. 두 번째, 사실 일본에 대해서 아쉬운 건 안전불감증도 꽤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기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배차 시간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만 저희 중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다니면 뒤에 있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앞에 가서 기사님한테 인사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딱 타고 난 다음에 앉을 새도 없이 바로 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내릴 때에도 이게 내릴 시점에 가까이 가 있지 않으면, 문 쪽에 가 있지 않으면 그것도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빨리빨리 문화도 또 배차 시간도 이게 기사님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문화의 문제와 또 배차의 문제,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버스 타보면 버스 안에 그거 써 있어요. 정류소에 정차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다 일어나죠. 못 내리죠. 이게 잘 안 근데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 성질이 급해서 서기 전에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차한 다음에 이렇게 서서 느긋하게 나가면 차 떠나버리는데. 그렇죠. 문 닫히니까. 또 미안하기도 해요. 네. 너무 늦게 일어나면. 못 내릴까봐 사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버스 기사분들 고충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배차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승객들로부터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만약에 버스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항의를 듣기 일쑤고 예컨대 누군가가 좀 천천히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천천히 올라타고 있는 모습 보이면 거기서 또 재촉한단 말이죠. 맞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버스 기사분들도 고충이 있을 텐데 뭐 해당 사고 같은 경우에도 배차 시간 맞추려고 좀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참 이 배차 간격에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버스 100대당 사망자 수가 뭐 일본의 10배가 된다고 네.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일본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승객들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버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기사가 이걸 모두 확인한 후에 움직이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이제 이동하는 중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 코스가 있을 때마다 기사가 얘기를 해요. 좌회전합니다, 우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버스가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할 때 우리도 몸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우회전한다 혹은 좌회전한다 아니면은 뭐 정차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멘트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정차할 때 몇 분 정도 혹은 몇 초 정도 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조금만 길어진다면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전에 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선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운전병들이 얘기하죠. 얘기하죠. 네. 좌회전하겠습니다. 네. 우회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미리 대비하게 네. 해준다. 네. 자, 이슈 1위 보겠습니다. 네, 문제 탑3 1위입니다. 1위는요. 노인 폭행 가해자 잡아도 처벌 불가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학생들. 한 노인이 지적하자 가운데 앉은 학생이 노인을 밀치고 반대편 자리로 옮깁니다. 노인은 고의성 아니었다고. 화가 난 노인이 욕설을 하자 학생도 맞받아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내려왔어. 죽으라고. 옆에 앉아있는 다른 노인과는 몸싸움을 벌입니다. 나 때렸어. 분명. 빨리 신고해야겠다. 주변 친구들이 말리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싸움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시비를 겁니다. 그만하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없어. 의정부 경전철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학생과 노인. 목소리가 커지더니 학생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립니다. 영상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어르신한테 욕설을 하고 또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화면을 지금 본 겁니다. 네. 보도 잘 안 믿기죠? 그 영상에 나왔던 어르신은 70대 어르신이고 아이는 이제 만 13살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인데요. 그러니까 16일에 의정부 경전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살 남학생이 70대 어르신한테 폭언, 욕설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보면 이제 목을 조르는 그런 뭐 헤드락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면까지 연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못된 녀석들이에요. 저 장면에서 보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니죠. 저거는 누구에게나 그게 노인이 아니더라도 저희 장면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장면이고 아주 못된 녀석들입니다. 저거. 네, 아니 어르신 굉장히 지금 뭐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너무 놀라셨을 것 같고 네. 저 놀라신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 대처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저 어르신의 자녀분들이 이거 경찰에 신고한 거거든요. 지금 피해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시는데 어르신들 뭐 너무 지금 놀랐고 또 겁나고 두렵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며칠간 고생하셨다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저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직접 당하셨으면 어떠셨겠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닷새 뒤에 또 다른 노인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술 먹었으면 그냥 집까지 가세요. 지하철까지 와서 이래요?
때려맞춰. 죽으라고. 놓치잖아. 아니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 지하철 타보면 이제 노약자 배려석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아이들이 앉아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이제 훈계를 좀 했더니 네. 이 훈계에 대해서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어깨를 밀치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너편 노약자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러니까 마주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조롱하고 욕설하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됐던 겁니다. 뭐 우리한테는 민폐야 이러면서 네. 과격한 욕설을 퍼붓고 막 이랬다는 건데 아니 지금 이 두 장면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본 게 맞습니까 지금 이거?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요새 아이들 사이에 노인 혐오라는 그 단어가 정말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반성하게 되는 게 쟤네들이 뭘 보고 저렇게 될까? 그리고 이런 게 허용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이 든 선배 시민들이 어른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보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의 기준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 혐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어떤 감수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달라져 버린 상황이라서 저는 이 영상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주변에 저 해당 어르신 말고도 그보다 조금 어린 뭐 저희 또래쯤 되는 성인들이 있었다면 저 장면은 분명히 막았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게 영상이 촬영되고 이렇게 알려지는 과정까지 저런 게 연출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처벌도 처벌이고 이 교육도 분명히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학생, 뭐 고등학생들 그 아파트 주변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거나 말이죠. 자기들끼리 막 고성으로 막 싸우고 있으면요. 어른들이 거의 못 깁니다. 손뜻 못 따가죠. 그냥 이렇게 피해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그냥 피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변 나간다 이런데. 그렇죠. 야 이게 지하철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대중교통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자기들이 또 SNS 찍어가지고 올려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 보셨지만 이게 같은 학생들이거나 뭐 같은 날 벌어졌던 일들은 아니에요. 각각의 학생들이고 각각의 영상이 촬영된 건데 이게 국민들이 이제 더 공분하고 분노하는 게 스스로가 촬영을 했고 스스로가 SNS에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는 재미 때문에. 재미? 굉장히 좀 씁쓸해지는 대목이죠. 예. 재미로 저랬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지 뭐 재밌어서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가 차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이게 폭력 사건이거든요. 이거 자체를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죽지도 않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용기들이 있는데 이런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이 묘한 뇌의 특징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에 중학교 1학년인 여자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를 노래방이었던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때리고 다른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는데 한쪽에서 막 피투성이가 됐거든요, 얘가. 이걸 또 SNS에 그대로 또 올려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우리는 처벌받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4세 미만 그 촉법 소년들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연령을 또 낮춰야 된다,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봤던 장면에 그 어른에게 가해를 했던 그 장면에서 가해했던 그 아이는 또 그전에 절도 경력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뿔난 송아지 같은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요새 그런 데잖아요. 그 뒤쪽에 보셨죠? 한번 쳐보라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의도적인 폭력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런 것도 봤어요. 자신의 아이디를 촉법 소년이라고 적어놓고 다니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문화들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의 처지나 상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악용되는 게 문제인데
앞서 그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들도 이 아이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요. 네. 경찰에서도 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 폭행에 관련된 문제니까 전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 10세에서 만 14세 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 형사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촉법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가해 학생들 모두 만 13세예요.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게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서 보호관찰 처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촉법소년이지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경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스스로 찍은 부분들은 또 해당이 있겠지만 이걸 유포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처벌 못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워낙에 많았죠. 앞서 뭐 노래방 사건도 얘기해 주셨고 13살짜리 그 남자 중학생이 여자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불법 촬영을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상에서 막 유포가 되고 있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조사 자체가 흐지부지 됐던 상황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지면서 알려진 것도 있었고 이거 청원 올리신 분도 그 피해 학생의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도 많고요. 또 작년 11월이었죠.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뭐 장애인을 판다 이런 뭐 비인권적인 글을 올렸던 일도 조사를 해봤더니 올린 아이가 또 촉법소년이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다 보면 청소년들이 이게 범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또 죄책감도 못 느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아이들이 발육은 빠른데 도덕적 발달은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조화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아이들이 요새는 인지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인지 능력도 높아진 반면에 감정 통제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공감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어른들의 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부모한테 혼났어요. 혼났는데 자기 성을 못 이겨서 밖에 나가서 걸어가던 노인의 뒤통수를 가격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덤비지 못하거나 이길 수 없는 대상 대신에 약한 대상을 찾아서 타겟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열한 행동인데 이런 일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몫이자 새로운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년 사이에 그 소년부에 올라온 이 촉법소년들 사건들 보면 그 강력범죄들 있잖아요.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강력범죄가 거의 8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인들에 비해서 재범률도 2배 이상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인데요. 오늘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사이가 좋은 고부지간의 사이가 또 사연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사연의 주인공이 며느리일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국민 MC죠. 덕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어김없이 또 와주신 우리 정훈재 원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오늘 출장을 가셔가지고요 지금 같이는 못 만나 뵙고요 오늘 비대면으로 또 진료를 해주신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주신 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예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발목이 좋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말도 안 하시고 참으시는 걸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닥터가 간다가 꼭 좀 도와주세요. 네, 사연 잘 봤습니다. 야, 처음으로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부간의 정이 막 느껴지는데요. 닥터 간다. 그러면 주인공을 만나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 출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얼굴 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닥터가 간다에서 왔습니다. 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신가요? 어머님 저쪽에 계세요. 우리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정금 어머님이십니다. 자, 어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저희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어머님 많이 놀라셨을 건데 며느리가 우리 어머님 아프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너무 고맙죠. 네, 어떻게 우리 며느리하고 사이가 좀 좋으신가 봐요, 어머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며느리는 모르겠네. 어머니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며느리도 똑같죠. 원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넘어가거든요. 네. 우리 며느리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자랑할 거는 많은데 이렇게 음식을 가끔가다 한번 이렇게 차려놓고 가끔 와서 이렇게 내가 먹고 가는데 해심탕도 해주고 갈비찜 같은 것도 해주고. 오, 진짜 감동받을 만한 일을 많네요. 네.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또 듣기로 우리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가 잘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뭐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네. 손녀들을 다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애를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아프신 건 아닌가 좀 걱정은 됩니다. 그 애를 많이 봐서 아픈 게 아니고 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픈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너무 착해. 자, 우리 어머니 그럼 발목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거 지금 이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물컹물컹한데 여기가 무슨 젤리처럼. 이렇게 7년 동안 그럼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그 전에는 좀 덜했는데 요즘에 많이 심해졌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네. 참, 많이 놀라셨겠다, 어머니,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엄청 겁났어요. 겁났죠? 네. 맞아요. 결혼한 지 어느덧 46년째.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린 이정금 씨. 이제는 친손녀 둘을 직접 돌보고 있는데요. 맞다. 할머니 이겼어. 이거 봐봐. 몇 점이야 이러면? 1점. 근데 할머니 우리 동점이야. 1, 2, 3점. 3점. 그런 거야? 오! 이거랑 이거. 역시 효은이가 제일 경력이 좋구만. 아이 잘했어. 얘 이렇게 잘해. 할머니랑 놀이터 가서 좋았고 할머니가 숙제 봐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밥도 차려줘서 감사했어요. 니네들 이거 다 정리해놔? 네. 모두 제자리 해라. 네. 불편해 보이는 발걸음. 그래도 쉬지 않고 손녀들부터 챙깁니다. 우리 효원이랑 유림이랑 너무 착해가지고 힘든 것보다 저기 기분 좋을 때가 더 많아요. 효원아, 유림아, 할머니 발목이 많이 아파서 근데 이거 네가 가져가면 좀 안 될까? 할머니 발목이 너무 아파. 고마워. 네. 물이 차는 오른쪽 발목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땡기다 그럴까? 뭐라고 하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엄청 아파요. 네. 많이 아프세요? 오늘따라 많이 아프네. 여기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과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 고마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시끈거리고 깜짝 놀라게 아파요. 그냥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가끔가다 그냥 조금 아프다가 소리 나올 정도로 깜짝 놀라게 아파요. 그래서 놀이터를 좋아하는 둘째 손녀를 위해 밖으로 나온 이정금 씨. 효은아, 네. 저기 가서 놀고 있어. 할머니 좀 이따 갈게. 네. 발목 때문에 마음껏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제는 발바닥까지 내려온 통증. 손녀를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효은이가 많이 이렇게 뛰어놀라고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많이 못 놀아줘요.
어머니 발목이 아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세요? 애들이 우리 효은이가 또 같이 놀아달라고 막 그럴 때 이렇게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마음대로 못 놀아준 게 좀 거의 미안하죠. 자, 이쯤에서 또 우리 어머님 또 발목을 우리 어머님보다 더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거든요. 우리 정훈재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서로.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치 중간에 제가 맞선 주선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뵙고 그 진찰을 해야 되는데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화상으로 아주 꼼꼼하게 우리 어머님 불편하신 부분을 잘 한번 진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지금요? 복숭아뼈가 여기가 물이 차가지고 꿀렁꿀렁해요. 발목이 시큰거리거나 아프진 않으세요? 많이 시큰거려요. 어때요? 평소에 이제 뭐 조금 발목에 힘이 없어서 자주 접질르시는 편인가요? 네. 주인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닥터 MC. 과연 그녀의 상태는? 선생님, 어떤 지금 상태인가요?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 쪽 주변으로 물이 차는 거는 이제 관절액이 바깥으로 새어나온 아마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바깥쪽 복숭아뼈 쪽은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도 얇은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른 경우를 점액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점액낭염은 관절염이랑은 직접적 연관은 없고요. 뭐 아까 발목을 접질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양반다리를 하고 이렇게 바닥에 많이 앉아서 복숭아뼈 쪽이 이제 바닥에 많이 쓸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액낭염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발목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둥 같은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더 위쪽 관절이 축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바르지 못하면은 발목 쪽에 부담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오거나 진행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상으로 봤을 때는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릎도 약간은 이제 O자형 다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릎도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하시면은 발목도 이제 약간 같이 기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발목의 관절염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진찰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본인의 관절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쓸 수 있을지를 한번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야. 자, 그럼 우리 어머님 발목이 또 괜찮아지고 이제 정상인처럼 딱 됐다. 네. 그럼 어머님 제일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애들하고 공원 가서 놀아주는 거하고 등산을 그전에 좀 많이 했는데 다리 아파서 지금 못 가니까 등산 가고 싶어요. 아, 등산을? 네. 아, 그렇구나. 다음 주 괜히 긴장이 없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 주인공을 긴장시킨 각종 검사.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올바로 걸어서 관절에 부담이 덜 되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닥터가 간다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부모가 속상할 때 중 하나가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그럴 때 같이 못 놀아주고 이런 건데 그 손녀 두셨잖아요. 같이 놀자 그러는데 발목 아파서 이렇게 못하는 심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빨리 좋은 결과 나와서 거뜬히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또 행복한 아침 닥터와인데 사연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실 수 있고요. 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유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릴게요. 오늘은 날씨 잘 보셔야 되겠어요. 눈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뭐 이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눈이 오면 또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